소개받은 최유진이라고 하고요. 외대에 있으면서 또 KTV의 아카이브 팀에서 프리랜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자료원에서 그러셨잖아요. 친구들하고 일하는 거 나누는 자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KTV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조금 기초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그다음에 공공영상 아카이브. 아까 조금 전에 공공영상 아카이브 영상 자료 사례를 보셨는데, 좀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KT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이고요. DX라고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자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직 한국은 2010년대에 디지털이제이션, 디지털화 정도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뭐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저도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작년 6월에 제가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 프랑스 텔레비종이라는 공영방송에서 약간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퍼스트 전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론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온라인 뉴스, 그다음에 TV 뉴스, 라디오 뉴스. 옛날에는 뉴스 시간마다 이제 뉴스를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실시간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그 취재 환경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네 그 취재 환경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꾼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거가 디지털 전환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언론사나 방송사 중심으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거고 변화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자리도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연결된다고 해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벌써 우리 몇 년 차잖아요. 새 정부 들어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록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서비스 준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해진 오픈이 더 중요해지는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네, 그러면 공공영상 아카이브라는 말은 또 뭐냐? 공공영상 아카이브라는 사례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에드먼슨이라는 학자가 쓴 문장을 읽어보면, 한국말로 번역된 문장을 읽어보면,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 아까 계속 뭐 보존 장비 얘기가 나왔어요. 장비 노후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렇게 장비 노후화된 장비를 막 고쳐가면서 계속 매체를 디지털화해 가는 이 과정, 이게 만약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과정이라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정리 기술, 이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과정이죠. 예, 기록물의 내용 정보, 기록물이 생산된 맥락을 이해하는 그 과정, 이해하도록 하는, 이용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조차도 과제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정보 접근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청각 기록물을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기, 영상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 아마 이거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KTV도 사실은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지향합니다. KTV라는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말에는 아카이브란 말이 전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KTV를 왜 아카이브로 분류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이런 단계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KTV 아카이브 팀의 또 다른 이름은 KTV 미디어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카이브 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기획, 제작, 그 다음에 뭐 콘텐츠 관리, 활용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KTV가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리와 이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요건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그 장표에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려본 요 유관기관 분포를 보면 시청각 기록물 유관기관 분포를 보면 이 정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세 개가 동등한 그룹은 아니죠. 좀 약간의 그 영상의 시청각 기록물의 양이랄까, 그다음에 뭐 역할이랄까 이런 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관 공공기관 여기도 많이 오늘 오셨고 사실은 그다음에 방송사가 있고 방송사 안에서도 지역 방송사는 굉장히 좀 소외돼 있었죠. 지금까지도 정책이나 기술이나 정보 면에서 그다음에 개인이나 민간 사업자의 그 그룹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비중도.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공공기관에서 많이 와서 뭐 KTV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관 간의 교류 협력이나 업무 전형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아까 국가기록원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일할 것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KTV는 이제 케이블 채널로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케이블 채널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5년에 케이블 시대가 되면서 케이블 채널이 출범을 했죠. 그 전에는 국립영화 제작소였어요. 그래서 주로 정부의 정책 홍보 기능이 좀 강조가 됐다가 2020년부터 좀 영상 기록의 대국민 개방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KTV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책 영상, 그다음에 국정 기록물, 그다음에 근현대사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는 그런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한 문장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 방이고요. 위에 두 사진은 이제 과거의 국립영화 제작소의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맴 얘기가 나왔는데요. 맴이 이제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바꿔보면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디어 자산 관리를 왜 하느냐? 뭐 시간, 인력,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진에 보이시는 강원영동 MBC나 부산 MBC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현재 저러고 있어요. 뭐 치웠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찍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웠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많은 방송사가 그 지역 방송사는 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맴을 구축함으로써 뭔가 효율적으로 하겠다 제작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고 실제로 많은 방송사가 제작 효율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그 기능들이 등록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인제스트를 통해서 미디어 수집, 그다음에 이제 프록시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활용 영상 그 검색 가능한 영상으로 만든다는 건데 카탈로깅, 그다음에 검색, 메타데이터 확인 이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KTV 아카이브는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영상과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KTV의 말 그대로 자산 관리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자산 관리하는 수준까지 왔느냐. 물론 KTV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방송사가 여기까지는 아직 자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작 효율화에는 성공을 했어요. 맴을 구축해서. 그리고 맴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근데 각 조직의 각사의 자산 관리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카이브 관리, 중장기적인 데이터 관리까지 왔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약간 과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KTV는 어쨌든 지금 메타데이터에 기초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있고요. 원내 이용자, 원외 이용자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CMS 시스템과 나누리 시스템은 상호 연계가 되어 있고 CMS 시스템에서 뭔가를 그 정리 기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정보가 나누리를 통해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누리는 2020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나누리 회원 기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중에 100여 개 기관밖에는 아직은 협약 기반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요. 아직 대국민 서비스는 다는 못하고 있고 한국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일부 민간에 개방을 하고 있어요. 영상 창작자들이나
미디어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 접속해서 다운받아서 영상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 기반의 개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못 하고 있죠. 완전 대국민 개방은 못 하고 있고 대국민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초상권,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고 권리 문제 관리에 있어서 좀 많은 과제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뭐 어떤 외부 이용자 나누리가 어쨌든 외부 이용자가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부 이용자들의 아카이브 활용에 있어서 오남용 문제가 좀 문제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개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정확성 문제도 있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익숙하시죠? 이 역사 영상과는 조금 들어보셨나요? 예, 요게 조금 익숙하시죠? 일반 이용자 대상 근현대사 영상 제공 플랫폼입니다. 뭐 대한뉴스, 그다음에 문화영화, 뭐 이런 거 대통령 기록 영상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여기 들어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누리하고 이 역사 영상과 두 가지의 복수의 서비스 채널에서 KTV 콘텐츠가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용자층이 있지만 각 채널에 공개된 콘텐츠가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다. 아쉽게도 이건 다음에 KTV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또한 서비스 메타데이터에 있어서도 아직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부정확한 메타데이터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절차를 좀 보이실 텐데 7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영상 자료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면 KTV가 답변해서 이제 영상을 제공하기까지 한 열흘 가까이 들어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국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도록 좀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TV 안에 아카이브 팀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정리 기술하는 팀이 저렇게 세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 팀으로 나눴을 때 저는 이 중에서 근현대사 영상팀에 있는 거고요. 대한뉴스 작업하는 그다음에 인제스트 팀, 디지털 변환 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세 개 팀이 서로 소통하고 또 제목이나 각종 기술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업무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서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의 매일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입력 지침도 2020년 상반기부터 좀 수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제목, 내용, 키워드, 관련 기관, 뭐 출연자, 촬영 장소, 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첨부 파일 업로드 뭐 이렇게 하자 최소한 이 작업은 하자라는 그 약속을 정했고 이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나 표기 방법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일단 1차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오바마라는 영문 표기는 영문 표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한글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뭐 괄호에서 변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했고 뭐 이거는 사실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KTV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 방송사는 또 다른 방식대로 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부처명이 엄청 바뀌잖아요. 기관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생각보다 전경련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명이나 직위들은 가급적이면 풀 네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to be예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네, to be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촬영 원본이나 인제스트를 입력하는 그 1차 입력 주체가 사실은 인제스트 요원이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장의 취재 인력, 그러니까 이제 PD나 기자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팀도 있어요. 하는 팀도 있고 못하는 팀도 있어요. 어려워하는 팀도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1차 입력, 2차 입력, 3차 승인 반려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철입과부터 연구기록관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청각 기록이 이제 이관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맥락 정보가 자꾸 빠지잖아요. 그거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약간 그 방송사 안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 메타데이터 입력 작업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누구이냐. 사실 메타데이터 입력은 그 조직의 전원이 다 해야 돼요. 철입과 전원이 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촬영 취재 현장에 다녀온 인력이 이걸 다 알려줘요. 얼굴 가려주세요. 목소리 가려주세요. 이 사람은 아카이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고
뭐 사실 KTV만의 걱정도 아니고 많은 방송사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제스트 팀, 그러니까 저희 아카이브 팀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입력에 조금 주력하는 편인 거고, 원래는 아카이브 담당자가 이제 승인 반려에 뭐 정보가 불충분해라고 하면 이제 아카이브 담당자는 반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1, 2차, 3차까지 이루지는 못하고 있어서 요건 이제 투비 안으로 저희가 지금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KTV 미디어 스테이션 아카이브 팀의 하는 일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단계이죠. 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을 차별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상상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KTV CMS 메타데이터 관리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뭐 잘 알고 계시는 매매 화면하고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제목, 내용, 키워드를 이제 사람이 입력을 직접 하고 인간 아키비스트가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기관명을 선택한다거나 뭐 인물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서비스 메타데이터입니다. 나누리 그러니까 위에서 입력되는 거가 나누리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이제 이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상 보시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임 코드 아까도 장면 단위로 기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기계가 장면 전환을 하지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지는 않고 사람이 분석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건데, 영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던가 인터뷰 내용 요약한다던가 뭐 브리핑 내용 요약한다던가 주로 이제 그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고 써 있고, 첨부 파일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 자료가 나오고 뭐 개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브리핑 자료가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약간 절차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보고 또 영상 기술을 보고 뭐가 정보가 부족한데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경우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 다 안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회의에 촬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인제스트를 하시는 단계에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는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사실 나누리 서비스 메타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좀 과제가 있어요. 촬영 장소나 출연자나 관련 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이 가급적 이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면 한 그 아이템의 정보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좀 관련 기관의 통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부가 그 아이템의 통일부와 관련이 있다는 건지, 통일부가 제공한 아이템이라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해요. 이것만 봐서는. 그리고 영상 제작용 메타데이터니까 촬영 일자를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24년 2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템이 지칭하는 그 날짜 자체가 과연 2월 26일에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일자, 방송도 그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 날짜 정보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아쉬운 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맥락 정보가 보완돼야 돼. 이거는 뭐 사실 모든 시청각 기록물 정리 기술하는 곳은 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의사 집단 행동 관련해서 2월 26일자 최근 다뤄진 정책 뉴스니까 이게 대충 읽으면 알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 이 뉴스를 아니까 알거든요. 근데 한 몇십 년, 10년만 지나서 이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일이었지? 라고 이제 맥락 설명이 진짜 필요할 거거든요. 그때 돼서 뭐 이용자가 확인해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의료 파업 문제가 또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한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위해서는 사실 외부 자문가 그룹도 이 메타데이터 작업에 조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TV만 할 수 없어요. 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역사 영상관의 사례도 좀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틀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들리는 소리를 녹취문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기본 항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KTV의 보유 정책 영상 중에서 대외 공개가 가능한 거는 근현대사 영상밖에 없는데 영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메타데이터가 아직은 정리 기술이 좀 미완인 상태인 건 확실이었고요. 정확성이 좀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서울 남산 외인 아파트처럼 서울시의 역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기록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지칭하는 대상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재작년도가 94년 11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20일 날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면 영상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그런 기술 사례를 좀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제가 많이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프랑스 이나라는 기관의 교육기관 사례입니다. 교육용 플랫폼 사례입니다. 15,000건밖에는 선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그 기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보, 그다음에 해제, 그러니까 미디어 역사 속의 해제,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제. 아까 제가 뭐 그 보건복지부의 그런 정책과 관련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해제, 그다음에 녹취문은 뭐 여기서 많이 다 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긴 한데 이런 그 탭을 나눠서 뭐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가 몇 시까지인가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남 일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재밌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그 대한뉴스 작업을 하면서 또 저희 팀이 대한뉴스 작업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근현대사 영상 고도화라는 작업은 대한뉴스, 문화영화 이런 한국의 현대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영상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KTB에서는 이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내용, 뭐 제작자, 키워드, 상영일자, 그다음에 행사나 사건 사고의 정확한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메타데이터 입력을 위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저희 작업 같이 하고 있는 변소영 선생님도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뭐 많이 싸워요. 많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혼자만의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제 입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외에도 뭐 신문이랄지 공문조서랄지 외교문서랄지 이런 여러 출처의 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틀린 정보도 있고 또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고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색인 목록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외국의 인명, 지명, 기관명 이런 거 표시가 좀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 확인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미 공동 방위 조약 많이 들어보셨죠? 이 행사 자체는 이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53년도 당시에는 한미 공수동맹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예, 몰랐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알았는데 그리고 53년 8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8월 23일 날 상영된 걸로 이 역사 영상관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대한뉴스 제24호가 상영된 날짜로 나옵니다. 요건 해당 날짜로 바꿔놓은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국년 같은 경우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역사 연구하시는 분 말고. 예. 유엔을 옛날엔 국년이라 국제연합 국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의 이용자 언어로 바꿔야 하는 작업. 아카이브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민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다,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CMS는 제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PD나 기자들이 이걸 보고 바로 찾아야 돼요. 국년이라고 백날 입력해봤자 유엔이라고 검색하는데 못 찾아요.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우리는 지금 원칙을 세웠지만 KTB CMS의 여러 기능 요건들 중에 메타데이터 이력 변화 메타데이터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시스템 리뉴얼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작업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대한뉴스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대한뉴스 제22호를 찾아보시면 경복궁 청소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제작 연도가 53년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저 날짜는 6월 23일 날 방송이 됐어요. 상영이 됐다는 날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네가 이거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거 갖고 얘기하면 근데 확인해 보니까 6월 23일 날 경복궁 청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복궁 청소를 이걸 재생시켜서 들어보면 전쟁으로 파괴된 경복궁을 청소했습니다. 이거예요. 학도단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전쟁으로 파괴됐으면 6월 23일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는 7월 다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를 찾아보니까 7월 23일이래요. 이 날짜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짜는. 그러면 촬영일자 근데 몇월 며칠 날 이 청소를 했습니다라는 건 나오거든요. 들어보면은. 근데 그 날짜로 좀 수정을 하는 거죠. 촬영 일자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영 일자가 아니라 상영 일자가 6월 23일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위해서 많이 쓰는 그 레퍼런스가 이 한국 근현대 영상 아카이브라는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작업했던 자료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사업으로 했던 이 작업을 굉장히 크게 도움받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워드 정리하는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체, 날짜, 사건명, 주제어, 그다음에 뭐 장소, 지역명, 그다음에 기타 고유명사,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 외국계 기관의 그런 표기, 뭐 영문 표기는 써주고 제가 영어 할 줄 아니까 영문 표기가 아닌 표기는 못할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방송사기 때문에 촬영 기법이나 영상 종류, 뭐 드론샷, 뭐 풀샷, 뭐 MNG는 이제 모바일 뉴스 게더링의 약자인데, 그다음에 달리, 지미지 뭐 이런 것들을 써놔야 좀 구분해서 검색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제호별로 등장인물, 그다음에 장소, 지역, 주제어 이런 정거 레코드 추출 작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리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걸 해보면서 한계를 좀 경험한 것들 공유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장면 전환, 장면 기술을 말씀하셨지만 KTV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전히 클립 단위로 영상의 제목과 영상 요약 수준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나눠서 보시잖아요. 분할해서 보시잖아요. 그렇든 영상은 사실은 시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쪼개서 기술을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작업을. 그런데 이건 근현대사 영상, 과거의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뭐 클로바 노트랄지 뭐 STT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50년대, 60년대 발음 구조는 지금의 발음 구조랑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STT 솔루션이 못 알아듣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검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그냥 기계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개념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24년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개념이 이 당시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한 대표적인 거는 중국입니다. 90년 이전에 근데 이 마지막 호가 1994년인데 90년 이전의 중국은 대만인 경우가 많아요. 대만이냐 중국이냐는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자유중국, 어떤 경우에는 중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걸 뭐 대만으로 바꿔줘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작업하는 거로 다 넘어가도 1950년부터 1990년대 그 영상과 음성을 지칭하는 내용을 1차적으로 식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도 어려운데 저보다 더 젊은 직원한테 하라 그러면 더 어렵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AI 기반 서비스가 있어도 당분간은 이 작업은 사람도 많이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지금 색인인데요. 이제 고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대한뉴스에. 근데 이걸 현대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걸 업데이트 중이고요. CMS에는 사실 요거를 고어를 바로바로 이제 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정거 레코드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엑셀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러니까 보시면 아는데 뭐 저게 지금은 검색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대통령 내외가 뭐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내외라는 말 거의 안 쓰거든요. 정구라는 말은 테니스는 진짜 익숙하실 텐데 테니스에 뭐 경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정구가 더 많아요. 대한뉴스 보시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국어 표기에 있어서도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시대별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에서 정리되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고요. 좀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대한뉴스랑 같은 시대의 뉴스니까 그때 뭐라고 표기했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같은 시대의 뉴스인데도 신문의 표기와 또 대한뉴스의 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현대사 전공자나 그 주제 전문가가 아니면 원어 표기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국을 방문한 노랜드 씨, 다행히 운이 좋아서 노랜드의 원어 표기를 찾았는데 옆에 보면 폴란드 통역하는 폴란드거든요. 이거는 폴란드 사람의 말 이름이래요. 하이드 키웩스라고
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정확하게는 정확한 이름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이드 키웨스는 전 폴란드 말 모르기 때문에 못 써요. 변기도. 그래서 가능한 원어를 변기하자고 했지만 영어 외에는 이 변기가 지금은 어렵다. 이게 좀 저희의 한계고요. 뭐 이거는 뭐 외국어까지만 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이게 사회적 논란의 표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전쟁, 6.25 전쟁 이것도 그냥 뭐 둘 다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 메타데이터로 갔을 때 한국 전쟁이라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첩도 여러분 여기에 좀 이제 연배까지 많은 분들은 간첩이라고 몰린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은 간첩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간첩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간첩으로 몰렸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뉴스를 제대로 밝혀서 놓지 않으면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그 맥락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둬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렇게 학계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표현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KTV에서 경험했던 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건데 이제 광주 사태라는 문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거든요. 그럼 광주 사태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공공기관의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되었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파일인데, 그러니까 정일건이라는 사람 똑같은 사람에 대한 뉴스예요. 근데 정일건 총리가 65년도엔 총리였고 정일건이라는 사람이 55년도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아이템인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을 지칭한 거야라고 이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 자료원도 건 단위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CMS도 건 단위 기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CMS 구조상 개별 아이템이 보여주는 인물이 동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써줘야 돼요. 유관 아이템은 미디어 아이디 뭘 찾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인명사전을 제작을 해서 아이템 간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인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작업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예, 과연 제가 시작했을 때 디지털 퍼스트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디지털 퍼스트 지금 준비됐나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TV를 비롯한 여전히 많은 대부분이 여전히 이제 카탈로그하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KTV도 1차 메타데이터 입력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근데 각 그 취재진이 하는 그런 절차는 지금 미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기술로는 AI 기술로 충분히 인물 인식, 뭐 텍스트, 뭐 자막 인식, 뭐 플래카드 인식 이런 거 할 수 있어. 텍스트 인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탈로깅 업무에는 실제로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험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서울기록원도 실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카탈로깅 외에도 이제 분류 체계, 뭐 중장기 데이터 관리, 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요. 근데 아직은 미비한 편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진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은 시청각 기록물 대국민 공개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성과에 앞세우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족한 정보와 함께 공개됐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